자, 반갑습니다. 고생들이 좀 많으시죠? 좀 쉽지 않은 시기예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제 아마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고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생기고 그러실 텐데, 조금만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방학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하여튼,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요 제목을 보시면, 요런 얘기가 나오죠. 사회재편 및 붕당 정치. 사실은 요 제목에서 좀 몇 가지를 끌어내셨으면 좋겠는데, 사회재편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가 뭔가 대규모로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요거 이제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학습지에서도 바로 보겠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보면 거대한 두 번의 전쟁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사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전쟁 안에 이제 정유재란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바로 병자호란이 또 있었죠. 근데 병자호란이 워낙 대규모라서 이 앞에 있었던 정묘호란을 보통 같이 묶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시간차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시간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요 전체를 묶어서 전쟁의 시기 뭐 이렇게 전쟁 시기라는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아무튼 이렇게 임진왜란, 병자호란 묶어서 양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난이 거대하게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 역사 전체를 보통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사실상 조선은 한번 무너졌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할 만큼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 두 번의 거대한 전쟁이 연달아 벌어진 게 조선 사회의 변화에 되게 큰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볼 때 보통 전기 후기를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구분의 기점이 보통 이 양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요걸 기점으로 해서 전기 후기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요 이어졌다라기보다는 이 연달아서 벌어진 이 두 개의 전쟁을 사이에 두고 이 앞전의 시기와 이 뒤의 시기가 되게 많은 변화를 겪었다라는 걸 이제 사회재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붕당 정치 이 말이 참 슬픈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붕당 정치라고 하는 건 이제 살인들끼리 순구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 살인들끼리 되게 생각이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서 그래서 요 붕당 저 붕당 이렇게 나눠져서 갈등하고 견제하고 요게 이제 붕당 정치였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분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살인들끼리 동인 서인 이렇게 분열된 상태를 붕당 정치라고 얘기하는데 붕당 정치가 뭐 꼭 나쁜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생각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붕당 정치는 어쩌면 운명일 수도 있겠고 꼭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붕당 정치가 사실 임진왜란 당시에 그 대응을 힘들게 만들었던 배경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붕당 정치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면일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또 저런 식으로 분열되는 게 어떤 인간의 본성인가라는 생각도 들죠. 아무튼 이거 봐봐. 우리가 오라. 아니야 우리가 오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근데 이게 사실은 정치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맞는 비유예요. 왜냐면 봐봐. 지금 아니야 우리가 오라. 아니야 우리가 오라. 이렇게 막 싸우고 있죠. 지금이랑 뭐가 다른데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분당 정치의 그 동인서인하는 분당이나 지금의 정당 정치의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하는 그 정당이나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시대 배경 차이인 것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아무튼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렇게 연달아 큰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되고요. 정치면에서는 기억하시다시피 원래 정치의 중심은 의정부였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계시는 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의정들이 계시는 부서라고 해서 의정부예요. 이제 의정부가 원래는 정치의 중심, 가장 높은 수준의 정책 결정 기구였다가 이제 원래 비변사라고 하면 전쟁이나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임시회의 기구였었죠.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 너무 큰 전쟁으로 벌어지고, 그 전쟁이 길게 이어지고, 또 그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어지면서 계속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아예 비변사가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고정돼 버린 거예요. 전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도 비변사는 조선 말기까지 쭉 조선의 어떤 최고 기구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랑 육조는 남아 있으면서도 굉장히 약해지죠. 나중에 흥선대원군 이후 가서야 의정부가 제 역할을 되찾게 됩니다. 아무튼 조선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가 가장 강력한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런 역할을 했었던 의정부와 그걸 실행했었던 육조는 많이 약해지게 됐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비변사 한 번 더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면은 좀 많이 재편이 돼요. 많이 재편이 돼서 일단은 훈련도감이라는 부대가 새로 생기게 되고 이게 첫 번째 부대고 요게 이제 중앙군이에요. 중앙군. 수도 그다음에 왕궁을 지키는 중앙군인데 이 중앙군이 재편이 돼서 첫 번째 부대로 훈련도감이 생기고 이 훈련도감은 포수, 사수, 살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4개의 부대가 더 생깁니다.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금이영 이렇게 해서 4개의 부대가 생기면서 총 5개의 부대로 해서 5군형 체제로 되는데 이건 사실은 부대 개수만 놓고 보면 큰 변화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전에 임진왜란 벌어지기 전에 그때 이제 군사제도를 완성했던 게 세조였었죠. 이 세조 때 완성한 시스템이 요게 중앙군을 5개 부대로 한다라고 하는 오위였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양란 거치면서 어, 부대 개수는 똑같죠. 5개. 그래서 5군형으로 변한 거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동서남북 그다음에 이제 왕궁 그렇게거든요. 그래서 부대 개수로만 보면 큰 차이는 아닌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직업군인. 그전에는 일반 농민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올라와서 이걸 이런 걸 번상병 제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일반 농민들이 의무적으로 올라와서 훈련받고 병사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냥 청년들 한 2년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장점은 뭐냐면 군대 병력 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월급을 많이 안 줘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청년들이 일정 기간은 다 군사로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병력 수를 급격하게 늘릴 수가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잘한다 싶으면 이제 전역이야. 잘한다 싶으면 제대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그 사실은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 조선이 전쟁 경험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징병제, 즉 모든 사람들이 다 군역에 대해서 뭔가 의무를 지는 그리고 이렇게 농민들이 돌아가면서 훈련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병력 수는 많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력 수가 전반적으로 조금 줄더라도 중앙군만큼은 수도를 지켜야 되는 중앙군만큼은 이렇게 농민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월급을 주고 직업군인으로서 그래서 아예 전문성을 기르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면 사실은 군대에 들어가는 세금의 양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병력의 규모도 조금 더 줄어들어요. 하지만 그 병력들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군인, 월급 받는 군인이다. 그거 하나만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직업군인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 거니까 되게 군역에 들어가는 비용, 군역으로 걷는 세금의 양이 되게 많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라는 형식이 생겨서 일종의 예비군처럼 운영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양반이랑 노비는 군대에 안 갔었죠. 군역을 안 졌었잖아요. 양반은 그 관직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 정부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노비들은 어떤 인격체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너무 큰 전쟁을 2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어떤 병력 수가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군에서는 병력 수 자체를 늘리는 거에 집중을 해서 양반과 노비까지도 그전에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전에는 군대에 근무하지 않았었던 양반, 노비들까지도 이제 군대에 오거나 혹은 그 비용을 내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소고군 체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고군 체제의 핵심은 그동안 군대에 가지 않았었던 양반과 노비에게도 군역 의무를 지게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도 중앙군에는 이제 직업군인들을, 그다음에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로 해서 양반과 노비까지도 군역을 지게 함으로써 어떤 병역의 규모를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차이가 있다. 기존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전에는 이렇게 평민들만 군인 역할을 하게 했었지만 이제 양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는 병력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군인에 보내지 않았었던 양반과 노비까지도 이렇게 군대에 보내는 걸 지방군 체제 즉 소고군 체제라고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금인데요.
세금은 사실은 전쟁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인구도 많이 줄고 농토도 많이 황폐화됐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도 여기서 이제 조선이 확실히 조금 그래도 백성을 조금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요걸 정책을 어떻게 잡냐면 무작정 지금 정부 재정이 되게 어렵죠. 근데 정부 재정이 어려운 이유가 농민들이 어려워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걷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냐면 세금을 많이 확보를 해야겠지만 무조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이 걷으면 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떤 그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의 양을 줄여주자. 대신에 세금의 양을 줄여줬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리자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세금의 양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는 걸 핵심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보시면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영정법은 토지세예요, 토지세. 근데 그동안의 토지세는 그 땅에서 그 땅에서 농산물을 얼마나 수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수확한 농산량의 보통 10분의 1을 걷었단 말이에요. 뭐 이러면은 땅마다 혹은 해마다 걷는 양이 조금씩 다르겠죠. 농사가 풍년 이내에는 더 많이 거둘 것이고 농사가 잘 안 된 해에는 더 조금 거둘 거고 또 어떤 지역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면 평균적으로 더 많이 거둘 것이고 어떤 지역은 막 산악 지역이 많고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면 조금 거둘 것이고 그동안은 그랬었어. 그래서 그 동네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그 동네가 수확하는 양에 맞춰서 거기에 비례해서 뭐 10분의 1이면 10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걷었었는데 이제 영정법은요. 그렇게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낮은 기준, 가장 낮은 아무리 농사가 안 돼도 가장 낮은 기준이 보통 네 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라는 넓이에 이제 네 마를 걷는 건데 가장 농사가 안 되는 땅을 기준으로 전국토를 그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걷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농사가 안 되는 동네가 가장 농사를 망쳤었던 그 해에 걷는 기준이 만약에 뭐 20km다. 그러면 그 20km를 기준으로 다른 지역도 아무리 농사가 잘 된다고 해도 그냥 20km만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저 수준을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걷는 거니까 세금 부담이 많이 줄겠죠. 그게 이제 영정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아무리 농사를 잘 져도 그래도 항상 최저 기준만 유지하겠다라는 게 영정법이고요. 그다음에 균역법은 군역에 관련된 건데요. 어, 그 임진왜란 병작을 한 이후에 특히나 중앙군을 직업군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제 군인들 중에서 군역을 져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가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중앙군의 직업군인들 월급을 줄 수 있게끔 그 운영비를 세금 형태로 내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은 군대에 직접 가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돈 내고 대신 나오는 그런 형태가 많았죠. 근데 그 내는 돈 군대 대신 내는 돈의 어떤 양을 절반으로 줄여준 게 균역법입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못 내고 도망가거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군역의 부담을 줄여준 게 균역법이고요. 대동법은 정부에서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을 구하는 방식을 바꾼 건데 이건 다른 학습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일단은 저거만 주세요. 뭐 이거 다 하나하나 외워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요. 일단 저거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정법은 토지의 가장 낮은 기준만을 세금으로 걷는 것. 그다음에 균역법은 군역의 부담을 낮춰준 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영정법은 기준의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지, 즉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지, 그다음에 한 해 풍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은 그 토지가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땅인지의 여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땅인지, 그 해에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금을 걷었던 걸 가장 낮은 기준에 맞춰서 전국 도를 똑같이 걷겠다라는 거고요. 균역법은 군필, 군역을 줄여주는 거고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당 정치의 변질을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인조반정 이후에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운 게 인조반정이죠. 근데 그거 자체를 서인이 주도했었기 때문에 서인들이 한참 정권을 장악해요. 사실은 분당이 어떤 식으로 분열이 되냐면 요거 막 어디 쓰고 그럴 건 아니에요. 편안하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원래는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사림이 훈구를 이기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분열되냐면 이주전랑 기억나세요? 그 우리 인사권 보는 이주 중에서
사원부나 사관원이나 홍문관 같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누구를 추천할 것인가 그 역할을 했던 게 이주전랑이었죠. 그래서 이 이주전랑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를 놓고 동인 서인이 분열을 했었잖아요. 그죠? 동인 서인 이렇게 분열을 했었고 그다음에 동인이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근데 이 북인이 되게 막 뭐랄까 이제 실천주의적이고 뭔가 생각한 게 있으면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행동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광해군이랑 같이 다니면서 임진왜란 시기에는 전쟁을 대응하고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는 전쟁 피해를 복구하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같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세력이 서인과 남인이 된 건데 이 남인과 서인은 한동안은 인조가 집권해 있고 그다음에 인조 때 이제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되고 뭐 청나라 아니 후금 여진족 다 이렇게 배척하고 이러면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걷죠. 그다음에 이제 인조 쫓겨나고 인조가 쫓겨난다기보다 인조가 이제 항복하고 나서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효종이 왕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인조 효종 때까지는 인조 그다음에 효종 요때까지는 이 둘이 서인이 인조반정을 주도했기 때문에 얘가 주도하긴 하지만 얘들이 서로 공존합니다. 공존. 그래서 의견이 다르면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의를 해요. 그래서 완전히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흔히 서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걸 붕당이라고 하고 그러면 저쪽 붕당이랑 이쪽 붕당은 생각이 다르겠죠. 생각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협의하고 양보하는 이런 정치를 붕당 정치라고 하죠. 그게 인조 효종 때까지는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비판하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형태를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논쟁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런 정치 형태를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 이게 인조 효종 때까지는 이게 됐었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예속 논쟁 때 생깁니다. 요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건 어떤 논쟁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글 한번 쭉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건데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예속 논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그냥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런 사건이거든요. 일단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태정태세 문단세 여성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이죠. 효종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현종이 왕위에 올라요. 근데 효종의 어머니이자 현종의 할머니인 조대비라는 분이 돌아가시질 않아요. 효종이 돌아가시고 효종의 아내가 돌아가셔도 조대비가 돌아가시질 않습니다. 살아 계셔요.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조대비는 상복 아시죠? 상복. 장례식장 때 입는 옷. 그 옷을 어느 정도 기간, 얼마나 이 옷을 오랫동안 입어야 될 것인가가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효종 아내분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여전히 살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대비는 효종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 효종의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 또 어느 정도 기간을 상복을 입어야겠는가 이게 또 논쟁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속 논쟁은 현종 때 벌어지는데 효종이 돌아가셨던 그때 그다음에 효종의 아내이자 현종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던 그때 이렇게 총 두 번 이 효종의 어머니이자 현종의 할머니인 조대비가 어느 정도 기간을 상복을 입어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벌어진 논쟁이다. 근데 1차 기회송은 서인이 이기고요. 2차는 남인이 이기는데 그럼 1승 1패죠 서로가. 그래서 사실은 어느 때 누가 이겼고 어느 때 누가 이겼고 그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둘이 본격적인 갈등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서인과 남인이 진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겁니다. 요거 서인과 남인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죠. 요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사실은 요 안에 자세한 내용이 어떻고 흐름이 어떻고 뭐 누가 이겼고 누가 어느 때 누가 이겼고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봐봐. 1차 때 서인이 이겼대죠. 2차 때 남인이 이겼다며. 그럼 서로가 1승 1패인 거잖아. 그럼 최종적인 승부 혹은 1차 때 누가 이겼고 2차 때 누가 이겼고 이거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부터 가볍게 들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런 사건이에요. 일단은 효종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급하게 당연히 왕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 왕이 올라와야겠죠. 현종이 즉위를 해요. 현종이 즉위를 하는데 이때 이제 효종의 어머니, 즉 새롭게 올라온 현종의 할머니 조대비께서 어느 정도 기간을 상복을 입는 게 적절한가? 요게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서인은 뭐라고 했냐면 서인은 1년이 적절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남인은 3년이 적절하다고 했어요. 남인이 근거로 제시했던 건 유학경전인 전통적인 유학경전인 의례라는 책을 이제 근거로 들어서 3년 동안 상복을 입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인은 사실 뭐를 근거로 들었냐면 경국대전을 어, 근거로 들어요. 경국대전에 보면 나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거로 드는데 아무튼 간에 서인은 1년을 제시합니다. 더 긴 기간을 제시했던 건 누구예요? 남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건 왕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남인이 더 긴 기간을 주장했기 때문에 남인이 조금 더 왕실에 대한 존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요때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인조 반정을 서인이 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서인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종은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현종이 왕이라고는 하지만 방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를 세게 내기가 어려워요. 상황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서인의 말을 그냥 듣습니다. 그래서 요때는 서인이 이겨서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1차 예송,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 조대비의 의상 기간은 1년을 입는 것으로 결정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결정을 내리면서 현종은 서인이 세기니까 서인이 세니까 그냥 들어는 주지만 사실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면 요거는 왕실을 약간은 깐보는 행위거든요. 남이는 3년을 요청했고 서인은 1년을 요청했는데 이제 이건 사실은 남인이 더 긴 기간을 요청했으니까 남인이 왕실을 더 존중하는 거죠. 왕실의 어른의 어떤 전 왕의 사망에 대해서 더 긴 기간을 추모하자고 하는 거니까 남인이 좀 더 왕실을 존중한 건데 서인이 이긴 거라고 그냥 얘기하는 마음은 사실은 좋은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현종이 마음엔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서인이 더 세기 때문에 서인 주장대로 더 짧은 기간인 1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예송은 서인이 이기게 되고요. 그리고 한 십몇 년 지나서 다시 한번 효종의 아내께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효종의 아내 인선왕후께서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때까지도 조대비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또 조대비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상복을 입어야 될지가 논쟁거리가 붙어요. 남인은 이번에도 역시 조금 더 긴 기간을 주장합니다. 남인은 1년을 주장했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서인은 9개월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사실은 누가 더 왕실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인이 왕실을 존중하고 서인이 사실은 왕실을 약간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요때는 현종이 변했어. 왜냐면 이제 현종이 집권한 지 한참 됐죠. 그럼 이제 현종이 목소리를 내볼 만하죠. 현종은 왕실 사람이고 왕이니까 왕실이 조금 더 존중받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남인과 서인 중에 왕실을 더 존중하는 것, 더 긴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남인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남인 편을 들어요. 그래서 남인 편을 들어서 남인이 이기게 되는데 요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논쟁이에요. 왜냐면 서인이 계속 짧은 기간을 주장하죠. 효종이 돌아가셨을 때는 1년, 그죠? 그다음에 효종 아내가 돌아가셨을 때는 9개월을 얘기하잖아요. 계속 짧은 기간을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현종의 아버지 효종께서 기억나시죠? 소현세자가 아니고 복림대군이셨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왕으로 올라올 사람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접을 예의를 풀로 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로서 왕이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예의를 적용할 때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는 게 서인의 입장인 거지. 근데 이 얘기가 현중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아빠 효종은 첫째 아들이 아니셨으니까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들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예민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와 2차가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때 효종의 아내가 돌아가신 두 번째 예송 때는 드디어 현종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서인을 물리치고 남인을 집권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무리하게 이제 선대왕께서 첫째 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든 예의를 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했었던 서인을 물리치고 왕실을 조금 더 존중해주는 남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예속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예송은 남인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굳이 정리를 한다면 이제 서인이 있고 남인이 있으면 1차 예송 때는 효종이 돌아가시죠. 그렇죠? 근데 요때는 서인이 1년을 주장하고요. 남인은 3년을 주장하죠. 그다음에 2차 예송 때는 효종의 아내가 돌아가시고요. 요때는 서인은 9개월을 얘기하고 9months, 9개월을 얘기하고 남인은 1년을 얘기하죠. Y는 yearly. 그죠? 근데 이제 1차 때는 현종이 이제 막 즉위했으니까 효종 돌아가시고 바로 즉위했으니까 아직은 서인이 세니까 그냥 눈치상 서인 말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차 예송은 서인이 이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예송은 드디어 현종이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왕권이 강화되길 바라기 때문에 더 긴 기간을 추모할 것을 주장했었던 남인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가장 큰 의미는 예속 논쟁의 가장 큰 의미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붕당 간에 갈등이 심해졌다라는 거죠. 이것만 사실 보시면 됩니다. 1차 해석이 어떻고 2차 해석이 어떻고 다 몰라도 돼. 그냥 갈등이 굉장히 어느 정도로 서로가 같이 있기 힘들 정도로 서로가 같이 있기 힘들 정도로 갈등이 심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이 심해진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환국정치라는 건 뭐냐면 사실 이거 단어만 들어도 느낌은 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우리 예속 논쟁 때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랬죠. 이게 사이가 어느 정도로 안 좋아진 거냐면 서로가 같이 있기 힘들 만큼 나 진짜 네 꼴도 보기 싫어. 네 목소리도 듣는 게 싫어. 이 정도로 싫어진 거예요. 그럼 같이 못 있겠죠. 그래서 환국 정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환국 정치의 환자가 교환할 바꿀 환자예요. 정국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A당이 집권에 있으면 B당은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겨서 다시 B당이 집권하게 되면 A당은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요런 게 이제 환국 정치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속 논쟁이 1차 때는 서인이 이겼죠. 근데 2차 때는 남인이 이겼죠. 그럼 일단은 환국 정치는 남인이 이기고 남인이 집권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남인이 이긴 상태에서 집권하고요. 요게 벌어졌던 시기가 왕이 숙종일 때예요. 숙종일 때 이제 서인과 남인이 서로 완전히 자기가 집권하면 남을 완전히 몰아내고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남인이 집권하게 되면 서인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래서 상대당을 완전히 몰아내버리는 그런 걸 환국정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환국정치도 3번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환국정치의 의미만 아시면 돼. 그래서 특정 붕당이 정권을 완전히 독점하고 상대당을 밀어내버리는. 근데 이게 이제 왕 입장에서는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인이 집권했다. 그러면 남인의 집권이 왕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왕은 어떻게 해서든 상대당, 지금 집권을 못한 당을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 계기가 있으면 왕의 도움을 살짝 받아서 상대당이 또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당을 완전히 몰아내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숙종 때는 일단은 남인이 집권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남인이 반란 의혹을 당해요. 반란의 어떤 의심,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 한번 몰아내지고요. 그리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남인의 지지를 받았던 장희빈이라는 이제 후궁이죠, 후궁. 후궁이 이제 숙종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때 이제 남인이 다시 권력을 잡게 돼서 남인이 집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이제 이 남인의 지지를 받은 후궁이었던 장희빈이 막 원래 왕후였던 인현왕후를 막 이렇게 저주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적발이 되면서 이제 어, 장희빈을 지지했었던 남인들은 쫓겨나고요. 그다음에 인현왕후를 지지했었던 서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는데 이 복잡한 과정을 다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봐봐. 다 흰색이잖아. 노란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치는 그 의미, 특정 분당이 집권을 하면 나머지 분당을 완전히 몰아내버리는 그런 걸 이제 어, 환국 정치라고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환국 정치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된다.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정치 형태와 사건의 의미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차례의 환국을 걸치면서 서인이 최종적으로 정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또 이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죠. 서인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남인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나뉜 걸 노론 소론이라고 하는데
남인을 철저하게 처벌하자라고 하면 노론이고요. 그래도 좀 봐주자라고 하면 소론인데 노론이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근데 노론 소론까지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붕당 사이에 환국 정치를 거치면서 세력 균형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어떤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서로 이제 의견을 들어주고 협의하고 양보하고 이런 모든 어떤 공론 정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점점점 갈등이 심해지면서 자기 붕당의 이익만 지키려고 하고 전반적인 정치의 옳고 그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순수한 가치에서 따지지 않고 상대방을 까기 위해서만 비판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어, 우리가 사화를 거치고 나서 마지막 사화가 을사사화였죠. 그때가 명종 때거든요. 그 다음이 선조예요. 그래서 선조 때는 요때가 이제 임진왜란 시기죠. 임진왜란 시기이기도 하고 임진왜란이 벌어진 이유가 분당 간의 분열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살인들이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살인들이 동인, 서인 이렇게 나눠서 같이 있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터지는 거고. 그다음에 광해군 때 이제 이때는 전쟁을 대응하는 거죠. 북인이 집권하긴 하는데 그거까지는 뭐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 이때는 이제 전쟁 대응하고 그다음에 전쟁 피해 복구하고 그다음에 외교 문제 그죠? 중립 외교하고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광조 다음이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올라오죠. 그다음에 인조에서부터 효종 때까지는 북벌 펼치는 효종 때까지는 요때까지는 분당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존재를 인정하고 양보할 거 해주는 그런 어떤 논의하는 정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의 상대방의 분당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아 너네는 그렇게 생각해? 그럼 우리가 이 정도는 양보해 볼게. 요게 됐기 때문에 요런 정치 서로 분당 간의 의견을 나누는 정치를 분당 정치라고 합니다. 붕당 정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현종 때 이 붕당 정치를 하고 있었던 이 서인과 남인이죠. 서인과 남인 붕당 정치를 하고 요게 이제 현종 때 내려오면 무슨 논쟁이 벌어진다고요? 예속 논쟁이 벌어지죠. 예속 논쟁은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갈등이 되게 심해졌구나.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구나. 이것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숙종 때 이 갈등이 갈 때까지 가서 이제는 서로 꼴보기도 싫다 못 보겠다라고 하는 환국 정치의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요 단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당을 완전히 추방해버리는 이런 모습인 거죠. 요 단계까지 간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일단 왕 입장에선 이것도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어느 붕당이 집권하면 나머지는 다 쫓겨나고 그다음에 좀 시간 흐르면 또 반대로 되고 이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왕은 앞으로 이걸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걸 우리가 다음 학습지에서 배울 탕평 정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때 이제 환국 정치가 벌어지면서 우리 당이 이기면 나머지 당을 다 완전히 몰아내 버리잖아요. 완전히 몰아내 버리면 많은 수가 이때 이 관직 생활을 하다가 잘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 내려가서 이제 서원을 만들죠. 그럼 그 서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 후배들이 과거 합격하면 또 사림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뭐 동인이 서인이 나눠지겠지만은 아무튼간에 이렇게 환국 정치 때 내 붕당이 졌기 때문에 내가 쫓겨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고향에서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후배를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보이기도 한다. 아무튼 붕당 정치, 예속 논쟁, 환국 정치 꼭 이렇게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붕당 사이의 세력이 이 균형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그동안 어떤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정치 형태가 이제 완전히 붕괴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정치까지 봤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